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1회차에서 풋볼 살롱은 일본 J리그 최대 이변 결과였던 쇼난 승리를 적중을 시키면서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32회차에도 일본 J리그 경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한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이변 결과를 최대한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은 유럽축구 비시즌 간에도 프로토에서 매 회차마다 적중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펼쳐진 K리그 경기에서도 적중픽이 나왔었는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12.1배 두 폴더 햄무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3.4배 2.5배 정배 주력 조합까지 들어오면서 K리그와 J리그 그리고 미국 MLS 축구로도 프로토 구매픽을 만들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무패 20, 21, 25, 26, 27회차에서 연속으로 등수에 들었던 풋볼살롱의 최종픽과 추가 조합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승무패 킹 등급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이변 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독식에 가까운 픽을 과감하게 구성을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은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분석 자료와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비시즌에 펼쳐졌던 A매치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8폴더짜리 48.2배당이 적중이 됐고 이 밖에도 25.3배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고배당 적중을 이뤄내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 매 회차마다 고배당 조합뿐만 아니라 3폴더 무자비, 2폴더 무자비, 정배 주력 조합까지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조합픽을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취향껏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프로토 공유픽을 카페에 올려주고 계시고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함께 나눠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주중에 펼쳐진 K리그 경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공유픽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참고를 해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배당 적중픽 내역들 역시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신 픽들이고 실제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 6월 프로토 배당왕 상금왕 후보에 오르신 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다양한 분석 자료와 조합픽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제야의 고수분들과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조합픽과 분석 자료까지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전북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제가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 추천으로 따로 초록색 글자로 표시를 해 두기 때문에 그러한 투폴 추천 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조합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적중에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북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중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변 결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도 주중에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 행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 경기에서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홈에서도 승리를 챙기고 있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 기준으로 최근에 7승 1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2월달 대구 원정을 떠나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정도의 이변 결과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면 자원인 송민규와 한교원 선수가 나란히 코로나19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두 선수보다는 최근에 다른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전력 누수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쿠니모토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전북이 최전방 용병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일류첸코와 구스타브 선수가 이 좀처럼 득점포가 지난 시즌만큼 터져주지 못하면서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오른쪽 풀백으로 들어온 김문환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오른쪽 측면 공격이 조금 살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컵대회 포함해서 10경기 5승 5무 무패인 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0승 5무 3패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으면서 원정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5승 2무 2패인데 원정에서는 0승 5무 3패인 것이 대구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 1에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 특히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은 것이 대구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에서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정태욱 선수가 이 제주전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이진용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도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됩니다. 최전방 주전 공격수인 제카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가 흔들리는 것이 대구이고 원정에서 최다 실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무려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무자비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어시스트만 3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득점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최전방의 제카가 결장하는 가운데 세징야 선수까지 득점포를 침묵을 한다면 대구가 상당히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재현이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6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징크스적인 부분도 대구가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대구의 전력 누수와 저조한 원정 성적을 종합을 하면 전북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구의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제카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연계형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수비수 김진혁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릴 수 있겠지만 현재 수비수 정태욱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정태욱이 나오지 못한다면 김진혁 선수는 공격보다는 수비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터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이진용 선수 역시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베테랑 이용래 선수가 있지만 원체 노장 선수이다 보니까 풀타임 내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가 올 시즌 원정에서 리그 단 1승도 없는 원정 무자비 느낌이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대구가 전북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이 또다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전북 역시 홈에서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직전 수원 삼성전에서도 승리를 챙기면서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대구의 강점이 공중볼 경합, 제공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높이인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경합 측면에서 대구보다 오히려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K리그 데이터 포털을 참조를 했는데 전북이 공중볼 경합 부분에서 3위, 대구가 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공권 면에서도 대구를 상대로 제어력을 가질 수 있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북이 최근에 구스타보, 일류첸코 두 용병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과 대구가 최근 세징야를 앞세운 역습으로 전북의 덜미를 심심치 않게 잡아왔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전북을 단통으로 믿기에는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전북은 투표율이 몰리면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4연무를 거두고 있는 만큼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변을 노린다면 전북의 패배보다는 무승부 구미가 좀 더 당기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7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산프히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가 직전 2부 리그 모리오카와이의 일왕배 컵대회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J리그 기준으로 홈에서는 2승 6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1무 5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홈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프히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3무 4패로 굉장히 팽팽한 면이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산프히로 원정에서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0대0 무승부 직전까지 갔다가 극장골을 내주고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J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무승부, 특히 홈에서 무승부가 많은 것이 후쿠오카이고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다 득점 패턴으로는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들고 나오는 팀인 것에 비해서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후쿠오카이고 실점 부문에서는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최소 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온다면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력이 J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이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이 공격력이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의 외국인 공격수 루키안 선수가 리그 17경기 2골밖에 넣어주지 못하면서 확실히 1부 리그의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델가도나 크룩스 같은 용병자원들의 화력 역시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빈공을 보여주는 것은 외국인 공격자원들의 부진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토종자원인 야마기시 유야 선수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출전한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야마기시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부 리그 요코FC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산프히로인데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 5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단 우려스러운 것은 이 5경기가 홈경기에서 치러졌던 경기이고 실제 산프히로의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는 후쿠오카와 원정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산프히로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4연승이 없었던 산프히로입니다. 4월 달에 리그 3연승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3연승 뒤에 이와타 원정에서 무승부로 부러지면서 4연승이 좌절된 바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무승부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푸이로는 주전 왼쪽 윙백인 카시와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산푸이로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측면 크로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올 시즌이고, 이 실점 패턴으로는 이 세컨볼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산푸이로이기 때문에 이 중거리 슛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세컨볼 집중력을 살리지 못한다면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격수 더글라스 비에이라 선수가 지난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었는데, 이 주중에 펼쳐졌던 이랑배 컵대회 홈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2경기 연속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올 시즌 2선 신예 자원인 미츠다 마코토 선수가 J리그 4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각각 홈과 원정에서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홈에서 J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2승 6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산푸이로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팀 맞대결 올 시즌 0대0으로 가다가 산푸이로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저득점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산푸이로가 이 4연승이 없었습니다. J리그 기준으로 4연승이 없었는데 현재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지난 4월달처럼 3연승 뒤에 무승부로 부러지는 패턴이 나올 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오카가 올 시즌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푸이로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세트피스가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수비를 뚫는 데 있어서 은근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쿠오카가 세밀한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산푸이로가 쇼패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2골로 적기 때문에 양팀 서로가 수비를 뚫는 데는 어려울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산푸이로가 월등하게 우세하고 후쿠오카의 용병 공격 자원들이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산푸이로는 더글라스 비에이라라는 베테랑 외국인 공격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푸이로 쪽으로 승리 가능성이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가와사키와 이와타의 경기인데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가 주중에 펼쳐졌던 2부 리그 11위 팀 도쿄 베르디와의 1왕배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이 다미안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이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 팀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최근에 경기력이 들쑥날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성적이 더 좋은 것이 가와사키인데, 이와타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4월달에 이와타 원정에서 가까스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극장골로 겨우겨우 무승부를 거뒀던 이와타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와타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시즌 초반에 장기 부상으로 이탈을 했던 제시엘 같은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가와사키가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특유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화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가 리그에서 3골에 그치고 있고 이 직전 컵 대회에서도 출전을 했지만 최근에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자랑하는 공격력이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는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코바야시 유 선수가 삿포로전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토종 자원들의 활약이 필요한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쇼난과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모든 대회 3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지난 승무패 31회차에서도 사간도스를 3대1로 꺾으면서 이변을 연출했었던 이와타인데 직전 쇼난과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도 주중에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와타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공격수 파비안 곤잘레스 선수가 사간도스전에서 두 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윙백 자원인 스즈키 유토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지고 있는데 이와타가 좋은 것이 스즈키 유토 선수 없이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스즈키 유토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변 결과가 나온다면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와타이고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12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수비가 약점인데 올 시즌 가와사키가 지난 시즌만큼 측면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와타이의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을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지난 승무패 31회차 이와타와 사간도스 이변 결과를 복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타가 측면 공격으로만 사간도스를 상대로 두 골을 뽑아냈는데 올 시즌 가와사키가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의 실점을 보시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6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와타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보여준 측면 공격을 또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은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빈도가 많은데 사간도스전에서 이와타가 간결한 롱패스 역습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이 있는 이와타가 충분히 역습으로도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와타의 수비 상황을 살펴보면 올 시즌 측면 수비에 굉장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J리그에서 최다 실점인 12실점을 하고 있는 이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사간도스전에서도 사간도스의 측면 공격을 막아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이와타인데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측면 크로스 패턴 득점이 3골로 적기 때문에 의외로 이와타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을 잘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와사키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세트피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보시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타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상당히 세트피스 실점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에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사간도스를 상대로도 6개의 코너킥을 내줬지만 이와타가 세트피스로는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와타가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가와사키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와타가 컵대회 포함 3연승의 상승세에다가 지난 4월 홈 경기에서 가와사키를 상대로 1대0 승리 직전까지 갔다가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거뒀던 이와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경기력적인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변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와사키의 경우에는 직전 2부 리그 도쿄 베르디와의 1왕배 홈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타 역시 가와사키가 지난 승무패 31회차에서 5대2로 대파를 했었던 삿포로 다음으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에서 가와사키 사이드 하나는 찍고 투폴로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울산 경기를 이변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울산과 가와사키가 동시에 1.35배당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팀이 모두 부러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가와사키는 그래도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 더비인데 수원FC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됐는데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수원FC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이 비교적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홈에서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반대로 수비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홈에서는 굉장히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수원 FC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원 삼성과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 수원 삼성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 수원 FC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2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인 것이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가 홈에서 실점이 늘어나는데 최근에 골키퍼 유현 선수와 중앙수비수 잭슨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장신 공격수 옵션인 김현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카드 한 장 역시 부족한 것이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수원FC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에이스 이승우 선수의 골 감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올 시즌 넣은 7골 중에서 무려 6골이 홈에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이 홈에서만큼은 이승우 선수가 분위기를 타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김승준 선수 역시 직전 포항전에서 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최근에 이 외국인 공격수 라스 선수가 득점은 없지만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공격 무게감은 수원 삼성보다는 수원 FC가 좀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전북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패턴적으로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에서 4승 2무 3패인데 원정에서는 0승 4무 4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주전 왼쪽 윙백인 이기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공격수 김건희는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운 것이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대구와 함께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약점인 골 결정력 측면에서 공격수 전진우 선수가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오연규 선수가 12경기에서 1골, 외국인 공격수 그로닝은 아직까지 K리그 14경기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이 약점인 것이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팀 수원FC가 근소하게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에 포항을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포항이 전반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월한 경기 운영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면에 수원 삼성은 6월 22일에 전북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수원FC보다 하루 늦게 경기를 치렀고 전북 원정에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반전 초중반에 상당히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치열했다는 점에서 수원FC보다 체력 소모가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홈팀 수원FC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최전방 공격 골 결정력 측면에서 홈팀 수원FC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수원FC가 이승우 선수의 3경기 연속골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승우 선수가 올 시즌 홈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승준 선수 역시 오랜만에 포항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라스 선수가 최근에 골은 없지만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라스, 이승우 선수 두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원FC가 화력적으로 수원 삼성보다 우위에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은 여전히 공격수 김건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진우, 오연규, 그로닝 같은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수원 삼성이 승리가 없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왼발킥을 뿌릴 수 있는 이기재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세트피스 위력도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불안한 것은 패턴적으로 올 시즌 수원FC가 리그 3연승이 없었는데 현재 2연승 중이고, 수원 삼성 역시 패턴적으로 봤을 때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수원FC가 홈에서 실점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수비 쪽에 부상 결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더비답게 최근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상성에다가 수원FC가 올 시즌 울산과 함께 K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임을 고려하면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수원FC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FC서울과 인천의 경기인데 FC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서울이 직전 주중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공격력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과의 상대 전적이 상당히 4승 2무 4패로 팽팽한데 최근에 4경기만 놓고 보면은 인천을 상대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FC 서울이고 올 시즌 2월 달에도 인천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최근에 인천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무승부가 2번째로 많은 것이 FC서울이고 FC서울이 결장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공격수 나상호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고 주전 수비수 오스마르 역시 주중 경기에서 전반전만 소화를 하고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 역시 파울을 하다가 손가락이 골절이 돼서 가벼운 수술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이한범 역시 장기 부상에 있고 풀백 김진야 선수 역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공격수 조용욱과 미드필더 팔로세비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 역시 여전히 한 방에 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는데 에이스 공격수인 무고사 선수가 혼자서 3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 득점 14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무고사 선수인데 이 무고사 선수가 몬테네그로 대표팀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더니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이 원샷 원킬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시우라는 쪼코 공격수 역시 최근에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굉장히 골 결정력 측면에서 오히려 서울보다 한 수 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과 원적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인천의 장점이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K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오반석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고 이 주전 미드필더인 여름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 역시 조금의 수비와 중원 전력 누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강원과의 경기에서 골키퍼 김동현 선수가 선방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골문을 김동현 선수가 든든하게 지켜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측면 수비 자원인 김보섭 선수 역시 두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측면 공격까지 살아나고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상대로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의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인천이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4경기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력 누수 측면에서 서울이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서울은 주전 수비수 오스마르가 이 전반전 이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따라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마르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92cm로 제공권이 우수한 수비수인데 오스마르 대신에 들어오는 수비수 황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크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상위권 제공권을 자랑하는 인천을 상대로 높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수라는 수비수가 직전에 울산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간혹 가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리한 수비를 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무고사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무고사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 역시 손가락 골절로 간단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서울의 핵심 공격 자원인 나상호 선수 역시 여전히 발목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누수가 심한 것이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강원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쪼코 공격 자원인 송시우 선수 역시 골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인천이 한 수 위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상대로 4경기 2승 2무의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던 인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인천으로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정 면에서 본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전 이후에 일주일간 휴식이 가능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전을 치른 다음에 주중에 이 교통공사와 FA컵 8강을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서울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의 전력 누수와 인천의 제공권 그리고 최전방 무고사의 골 결정력 우위 여기에 최근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인천의 승리로 가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올 시즌 K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최근 인천이 원정 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구미도 당기지만 저는 과감하게 인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서울의 단통패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사포로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인데 사포로의 단통패배로 가면서 역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가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2부 리그 고우라는 팀에게 1대2로 1왕배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포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패배가 줄어들면서 수비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사포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실점이 무려 31골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홈에서는 31골의 실점 중에서 실점이 9골밖에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수비력이 살아나는 것이 사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5패로 열세인데 지난 5월달 간바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하게 홈에서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홈에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사포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사포로가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주전 골키퍼 스게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전 미드필더 타카미네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예상이 되는 사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J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3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5골이나 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5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 사포로의 수비 불안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면서 동시에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2부 리그 오이타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승무패 31회차에서도 요코마리를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권경원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징계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골키퍼 이치모리 준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고 백업 미드필더인 후쿠다 유야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간바 오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간바 오사카이고,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조금 증가가 되지만 이 마찬가지로 공격력은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 역시 사포로와 마찬가지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반면에 수비 상황에서는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패스 패턴으로 무려 8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 플레이가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포로가 올 시즌 쇼패스 패턴으로는 득점이 딱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의 최대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 컵대회에서 용병 공격수 패트릭 선수가 모처럼 2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용병 자원이 J리그에서 8경기 무득점 침체 중이었는데 그래도 컵대회에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이나 넣어줬었던 야마미 히로토라는 젊은 공격수 역시 컵대회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이 공격적인 강점은 비슷한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간바가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포로와 간바 모두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측면 크로스와 공격수들의 개인기 드리블 패턴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 보면 사포로는 세트피스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간바 오사카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통계를 보시면 분홍 색깔로 칠해져 있는 세트피스 실점 부분에서 간바 오사카가 세트피스 실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사포로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이 의외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양팀 모두 개인 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리블 패턴에 의한 실점 역시 사포로가 간바보다 한 골이 더 많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간바가 사포로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간바가 사포로 원정에서 2연승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사포로의 경우에는 직전 2부 리그 팀과의 컵대회에 1대2로 패배를 당한 반면에 간바는 3대1 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바는 컵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때 주요 공격자원들이 골맛을 본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올 시즌 사포로가 J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불안하지만 홈에서는 실점이 현저히 줄어들고 감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주전 수비수 권경원과 골키퍼가 각각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가 의외로 감바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포로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면서 감바 사이드 역배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사포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나고야와 가시마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1랑배 홈 경기에서 2부 리그 팀과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에 5경기 4승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4승 3무 1패, 원정에서 1승 2무 6패로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시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1무 4패로 상당히 팽팽한데 이 세 경기를 놓고 보면은 2승 1무의 우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 리그컵 경기에서 2승을 거둔 부분이 있지만 지난 4월달 가시마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나고야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시마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골키퍼 랑거락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준주전급 풀백인 요시다 유타카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공백이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면서 실점 역시 세트피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마테우스 선수가 여전히 올 시즌에도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그 3골 4개의 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나고야가 J리그에서 후쿠오카 다음으로 부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경기에서 14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14골 중에서 9골을 홈에서 넣었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는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고야가 올 시즌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난 시즌 맹활약을 했었던 공격수 스비에로 축구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직전 2부 리그 팀과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가시마이고 백업 공격 자원인 아라키 류타로가 부상 여파로 빠지는 가운데 백업 미드필더 마츠무라 유타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패턴과 아기자기한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실점 상황에서는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의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4월달에 나고야와 홈경기를 치러서 0대0으로 비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가시마가 자랑하는 공격 원투펀치 스즈키 유마와 우에다 아야세가 모두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고야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고야 특유의 이 짠물 수비가 나온다면 가시마가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직전 컵대회에서 공격 원투펀치인 스즈키 유마와 우에다 아야세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시마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가시마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나고야 특유의 홈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야가 올 시즌 홈에서 4승 3무 1패, 원정에서는 1승 2무 6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고 최근에 가시마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 2승 1무로 앞서 있습니다. 나고야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우라와 원정 0대3 대패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우라와의 코너킥 세트피스로만 2골을 실점을 한 만큼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전체 득점의 14% 정도밖에 세트피스로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세트피스보다는 오픈 플레이 상황, 특히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가시마인데, 따라서 나고야가 약점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비적으로 버틸 만한 제어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고야가 가시마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크로스와 쇼패스 패턴으로 올 시즌 총 4골밖에 실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나고야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가시마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나고야의 주전 골키퍼 랑거락이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가시마는 공격 원투펀치 우에다 아야스와 스즈키 유마가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두 선수가 컵 대회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 가시마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